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수사대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자, 오늘 정치 수사대를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기왕입니다. 네, 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자, 김용남 의원께 먼저 축하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수원 특례시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복기왕 의원께서도 다음 총선에 나가시는 거죠? 하늘이 허락하면 나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역시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얘기, 그러니까 검수완박과 관련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담은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은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회기 쪼개기로 대응을 해서 임시국회가 일단 회기가 마무리됐고 다음 일정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자, 협치가 실종이 된 채 극한 대치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민의힘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로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양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복기왕 의원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게 맞죠? 자기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적 찬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찬반 이야기를 하고 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런 대립전선이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이렇게 이제 표를 가지고 셈을 따지니까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리한 이야기,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날세워서 하다 보니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부분은 다 대부분 해소가 된 것 같다.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박탈이 아닌 네. 보안 수사권을 명확하게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일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 사실 2단계, 1단계, 2단계 네. 완전 분리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박병석 의장의 협상안으로 중재가 됐는데 이제 이것이 합의를 했다가 합의가 깨지면서 지금 네. 이렇게 국민들 앞에 불송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네. 누구의 책임이다라기보단 아직까지 우리가 덜 성숙된 국민의 의식만큼 못 들어가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강행 처리의 빌미를 좀 주신 거 아닌가요? 중간에 잘못된 합의가 살짝 있었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비난을 합니다만 국가기관 중에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회예요. 왜냐하면 이거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위장 탈당을 시켜갖고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도 소위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을 통해서 또 무력화시켰죠. 자기네들 맘대로 해요. 어느 국가기관이 이렇게 함부로 권력 행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헌법과 국민에 의해서 위임받은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곳이 바로 지금의 국회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경쟁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국가적 총 역량을 확 줄여버리는 이런 입법은 사실은 우리 헌법제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상 수사의 사실상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나면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이미 큰 죄를 저질러 놓은 사람입니다. 네. 처벌 면할 수 있죠. 수사기관 검찰이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어떻게 받을지도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의 예를 봐도 갑자기 국가기관 새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그러면 이미 큰 죄를 저지른 사람, 그건 뭐 기존에 5년 동안 집권한 집권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쪽이 될 거고, 두 번째 수혜자는 누구냐? 앞으로 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바로 누구냐? 5월 10일부터 집권 세력이 되는 지금의 국민의힘 쪽이죠. 권력이 생기면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권에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고 검찰이고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어느 곳에서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그나마 삼가하는 거예요. 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완전히 나라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뭐 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제 윤 당선인 측에서 지금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이 국민투표가 가능하냐? 에서부터 지금 입법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 김영남 의원님 후보 되셨으면 지금은 자기 편 말고 중도층을 끌기 위한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여전히 경선 모드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법안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균형을 얘기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번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이런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사정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좀 더 선진적인 제도 아닌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 효율성 중심으로 따진다면 원임 재판을 해야지요. 옛날에 고을 원님이 죄인 잡아다가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판결까지 내리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죄인을 없애는 효율성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데 이것이 잘못으로 치닫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의 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과 국민투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6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2016년 말로 해서 그 법은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 선관위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그 재외 국민 투표를 효율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누구에게 유리한가라는 이것도 표로 또 셈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활동력이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도 노골적으로 반대는 안 했습니다만 해태하는 거예요. 선거 연령을 20세에서 19세, 18세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정당도 민주당인 것처럼 그 재외동민 국민들의 투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 또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점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빨리 손봐 주십시오. 헌법 불합치 내용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도 손을 안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 들어서 박병석 의장께서 몇몇 지금 이 법 이외에도 몇 개 법안이 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이런 판결을 받은 법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정치적으로 애매하니까 서로 이익단체들과 첨예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안 달려고 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라고 판단하니까 피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우선 법적으로 꼭 막힌 말씀을 그것도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신 당사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그랬지 않습니까? 비서는 눈과 귀는 있어도 입은 내가 모시는 분의 보고할 때와 내가 모시는 분의 말씀을 전할 때 이외에는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의원 신분과 비서실장 신분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곧 당선인의 의중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건 굉장히 섣부른 제안이고 섣부른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헌법 규정을 보면 그 기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헌법 해석에 있어서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국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총역량을 갑자기 확 줄여버리는 게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냐, 그거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가 판단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그 국민투표에 해당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인 하자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종의 권한쟁의 심판으로서의 효력을 금지시키는 가처분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네. 이거 절차가 다 불법이에요. 뭐 헌법소원을 통해서. 예. 그 뭐 위장 탈당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불법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그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 입법이 저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헌법 규정만 놓고 해석한다면 그 국민투표의 대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법률인 국민투표법이 그동안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실제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그 헌법 불합치 상태가 방치된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하듯이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며칠 내로 이거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법 통과시키면. 예.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또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때 적용시킬 만큼 그런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아니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스피드로 하면 그 전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합의를 해줘야 될 텐데, 그거는 뭐 기대하기 힘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 현재는 이제 그 투표 명부 작성과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예, 그것이.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것 이외에도 한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일정 정도 그 판결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 건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다수의 의견은 이런 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해석 자체가 국가 안보, 국민의 안위 이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국민투표 제안을 못했었던 거예요. 노무현 네. 대통령께서 투표 가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못했던 그런 경험을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국민투표로 붙여질지 뭐 이거는 앞으로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입 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했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을 마치는 소회를 솔직하게 밝혔죠. 현안에 대해서는 소회를 밝히면서 좀 논란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먼저 하실까요? 먼저 하시죠 뭐. 예. 뭐 자꾸 혼내시니까 저를. 그리고 통과되는 과정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네, 단정지으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소수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횡포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좀 안타깝죠. 짠한 마음으로 계속 그 인터뷰를 좀 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지금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밝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유보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분께서 정치를 하기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인데 네. 어떻게 운명처럼 정치에 들어와서 대통령까지 하시고 다시 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는 잊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야말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활동을 할 때와 그다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네. 그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다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 떠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최초로 떠나는 대통령께서 40%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한 채로 떠나시는 네.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평가가 40%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돌아보니 잘못됐다라고 해서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떠나가실 때 임기 마치실 때 불과 뭐 10% 초반까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국민과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무조건 싫다라는 분 계세요. 여전히 그 정당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은 그러시는데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 5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노력했습니다라는 모습을 저는 뭐 담담하게 좀 마음으로 호흡하면서 예. 같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저도 복 의원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임 시절의 평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평가는 높아졌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이제 호감도도 올라갔고 물론 예.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올라갔어요. 예.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예. 여러 정책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랄까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정파를 벗어나는 정파의 이익과 반대되는 정책도 추진했던 측면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가 되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민주당에서 항상 뭐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말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는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그래요? 대통령께서. 예. 왜냐하면 지금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요. 정파적 이익에 아주 충실하셨거든요. 자기 편에 반대되는 정책은 절대로 펼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민주노총이 됐던 정교조나 뭐 이런 데하고 척을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점이 오히려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는 아주 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오히려 지금 높은 국정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나중에 평가를 박하게 받는 이게 그 어떤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글쎄요, 뭐 김영삼 의원의 개인 의견이니까. 제 개인 의견인데 예. 나라 전체를 보고 통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자, 대선에서 이기고 그랬으면 마음 좀 후하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검수 하겠습니다. 안박 때문에 후회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정치수사대 코너 복귀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영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